안녕하십니까. JTB 특별 대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에게 듣는다. 오늘 진행을 맡은 유진수입니다. 요즘 정치권 최대 화두는 바로 세대 교체인데요. 정치의 세대 교체를 선도하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진 박용진 의원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그 댄스도 하시고, 예. 네. 유튜브 보니까 뭐 놀린 댄스요? 예. 틱톡이라고 하는 매체를 새로 개설하면서요. 네. 20살 그 틱톡 선배님들한테 직접 한 수 배웠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분들은 저나 우리 유진수 앵커님이나 20살 때 돈도 벌고 세금도 내고 또 인생의 계획을 설계하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랬는데 지금 20살 똘똘하고요. 예. 세금 저한테 부탁하는 게 의원님 세금 좀 조금 내게 해주세요. 그거 부탁하고 군대 문제 고민하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틱톡을 저를 이제 돕겠다고 자원봉사를 해줘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춤을 추라면 춤도 추고 연기를 하라면 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반응은 어때요? 한 개의 저 게시물에 막 60만, 70만이 보는 걸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와. 뭐 이런 걸 이렇게 많이 보나. 예. 제가 그 화제가 많이 된 건 이른바 롤린 댄스를 추는 틱톡 영상인데요. 그거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국회의원이 옷을 입고 구두를 신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 장면을 딱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거는 한 70만 뷰? 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걸 이렇게 보고 관심을 갖나 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해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래고 하여튼 뭐 보기 좋았습니다. 한 2년 전에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셨었죠. 그때는 네, 이제 유치원 3법 위반 발의 때문이었는데 그 후로 이제 작년에 또 통과가 됐고요. 작년 1월 30일 날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됐고요. 올해 1월 30일 날 유예 기간이 끝나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때 JTB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때 한참 그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할 때까지 1년 4개월 그 전투가 한참 격심했을 때였거든요. 불러주셔서 우리 전북 도민들께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또 지지를 얻어갈 수 있어서 참 고마운 자리였었습니다. 가는 과정이 참 순탄치는 않았어요. 정말 힘들었죠. 그게 그냥 국민들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걷고 거둔 세금을 갖다 썼으면 감사를 받고 그리고 그 돈을 우리 국민들의 어떤 혈세 지원을 받았으면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투명회계 시스템에 좀 이렇게 감시를 받도록 하는 건데 그거를 뭐 죽어도 안 나겠다고 하시는 통에 1년 4개월이나 걸렸고 야당이 또 그거를 발목 잡고 통과 안 시켜서 1년 4개월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근데 또 이게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제가 그 1월 달쯤에 한번 뵀거든요. 차라리 속편하다. 이제는 속편하다. 그런데 밑 빠진 독에 돌을 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국민들의 혈세 지원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는다는 게 좀 확인이 되니까 더 많은 지원을 좀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교육부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사립유치원 특히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개선 쪽에 좀 적극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의원직까지 걸고 소신 있게 추진하는 거였잖아요. 당신 국회의원 다시는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 사립유치원 연합회 쪽에서의 뭐 얘기였고요. 서울에 이분들이 한 10,000명쯤 모이시더라고 두 번이나. 광화문에도 한 번, 여의도에도 한 번. 근데 뭐 박용진은 빨갱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법안이다. 박용진이 낸 유치원 3법은 거의 뭐 현수막 걸어놓고 그냥 아예 공개적으로 그렇게 저를 비판하고 비난하시고 그랬었는데. 역시 국민들 믿고 가면 정치인은 이기는 것 같아요.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서 국민만 믿고 가니까 유치원 3법도 통과됐고 다시는 국회의원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서울에서 1등으로 당선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많은 격려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과도 연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북 장수에서 태어나셨어요? 장수군 번안면 태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안은 사실은 다 장계 분들이에요. 장계면 분들이라서 저도 할아버지 할머님 댁에 뭐 놀러 다니고
한 고등학교까지 그랬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장계가 저한테는 고향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왜냐하면 번안면에서는 태어나서 한 2살 때까지인가 살았는데 기억이 별로 없고요. 그리고 워낙 어렸으니까. 예, 예. 초등학교는 진북초등학교. 예, 진북초등학교 입학해서 전주에서 예. 다니다가 서울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강북구 의원으로 이제 재선이시지만 그래도 전주에 대한 DNA를 갖고 있어서 우리 전북은 자주 찾으신다면서요. 작은아버지도 계시고 또 고모도 전주에 계시고 그래서요. 자주 오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외할아버지 산소가 다 전북 장수에 있어서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도 자주 내려오는 편입니다. 우리 전북 생각하면 어떠세요? 어쨌든 고향인데. 따뜻하죠. 따뜻하고 뭐 생각하면 기분 좋고 좋은 기억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치인이 되고 나서 지역을 돌아보면 고향을 돌아보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고향인 뭐 장수군만 해도 이거 군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럴 수 얘기가 있죠. 지금 소멸 얘기 얘기가 나오니까. 됐죠. 예, 네. 인구는 자꾸 줄고 네.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의 직면에 있고 뭐 제가 이제 선물을 돌려야 될 때가 뭐 있잖아요. 지역 예. 주변 분들한테 그럴 때는 꼭 예를 들면 이제 장수 사과를 이제 얻어서 이렇게 그 구입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올 때마다 그 농사를 짓는 분들 또 지역에 계시는 뭐 일가 친척 어른들이 자꾸 나이가 들어가시고 젊은 이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전북의 인구는 전주가 다 빨아들이고 전주의 인구는 또 다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또 충청도로 이렇게 다 가는 예.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 내 고향에서 내 고향이 내 발로 서고 내 힘으로 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의 먹거리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하고요. 네. 그래서 전북 도지사님이 예산 때문에 찾아오시거나 아니면 장수 군수님이 찾아오시거나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겠네요. 뭘 도와드릴까요? 하고 있습니다. 네, 몸은 멀리 서울에 떠나 있지만 그래도 고향 잘 사는 고향이길 누구나 이제 바라니까 그럼요. 그런 네. 마음이겠죠. 예. 범진보 차기 대선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3위를 차지했어요. 네. 예. 이게 좀 묘한데요. 제가 이번 달 8일 날 사실은 그 대통령 후보로는 처음 전주를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랄까요, 손이 부끄러워서 못 오겠더라고요. 네. 고향이라. 그러니까 차라리 광주는 자주 갔어요. 부산도 자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데 왜 전북은 안 오냐 많이들 그러시는데 아니 그래도 뭐 좀 이렇게 주목도 받고 지지율도 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왔으면 했는데 그때는 한 3% 정도? 그러니까 한 3%좀 됐으니까 한번 인사나 드리러 오자 하고 그때는 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와서 도의회 기자단 인사하고 그때 기자회견도 하고 또 우리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 방문해서 또 우리 청년 기업가들의 그 사업장도 방문하고 이렇게 정치 일정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다음 날 갑자기 탁 하고 3위가 되고 예. 여론조사에서 이게 빅3 안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빅3 그러면 박용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뒤로 2주 내내 박용진이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향 방문에 좋은 에너지를 받았던 게 아닌가 싶고요. 오늘도 그래서 더 좋은 에너지 받고 이렇게 파죽지세로 한번 그 이재명 지사와의 양강구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 민주당으로서는 예. 이 박용진과 젊은 박용진과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1등의 이재명 지사가 서로 이렇게 양강구도가 만들어져서 엎치락뒤치락하고 둘이 이렇게 세게 논쟁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일한 저는 흥행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국민들도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죽지세로 2위까지 가고 네. 할 수 있도록 우리 전북 도민들께서 흠뻑 좀 지원해주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추미애 전 장관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와 우리 박용진 의원의 양강구도를 기대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 최근 이제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부터 비롯됐는데 이준석 당대표 거의 뭐 아이돌급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반사이익을 또 같이 얻고 있잖아요. 예. 반사이익이라기보다는 네.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정치권 좀 싹 바꿔봐라라고 하는 국민의 의사가 먼저 드러났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담았어요. 우리 국민들은 정치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하고 좀 바꾸자고 한다. 지금 우리 민주당의 경선 한번 보십시오. 개파 뭐 동원 그리고 뭐 새 대결, 국회의원 줄 세우기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경선 일정 때문에 또 여전히 진영 간에 또 후보 간에 개파 간에 새 대결하고 연판장 돌리고 그리고 무슨 의원들끼리 갈등하고 이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이렇게 낡은 구태 정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신물나죠. 네, 예. 아유 정말 국민들이 지긋지긋하십니다. 이거 싹 바꿔봐라 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그렇게 용기 내서 도전했고 국민들의 그 열망을 탁 건드렸다고 보고요. 지금 박용진이 민주당의 경선에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예. 지금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는 거죠. 돌풍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파란을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뭐 국회의원 30명, 40명 줄 세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막 엄청난 뭐 후견인이 있다. 유명한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 내 뒤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신문에 보도되고 이거 국민들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맞아요. 당신이 대통령 후보가 박용진이 어떤 비전과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갈 거야, 당신 자신감이 뭐야,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박용진은 그것 하나를 가지고 지금 예. 당기필만 하는데요. 예. 아니 그 당기필만 젊은이가 그 당대표, 총리, 그 장관,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했던 분들 이렇게 많은데 그분들 다 제치고 3위를 올라갔다고 하는 건 저는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예. 싹 바꿔봐라, 도전해서 변화시켜라, 변화와 그리고 개혁. 젊은 사람들이 예. 밀고 나가라 이겁니다. 박용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2030 세대가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북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단독 보도한 적이 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도 또 말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민주당 정신 많이 차려야죠. 예. 이렇게 지금 뭐 경선 일정 가지고 후보 간에 갈등 빚고 또 후보들 편드는 국회의원들끼리 논쟁하고 이런 모습 더 이상 보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낡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젊은 정당 아니에요. 민주당이 더 이상 비주류 정당이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더 이상 운동권 정당이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고 미래 비전을 뿜어내고 이전과는 다른 생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 민주당의 주류 세력들, 386 세력들이, 586 세력들이 운동하고 민주화 투쟁을 했었던 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 젊은이들은 네. 전혀 다른 세상을 지금 보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일 때, 대한민국이 이미 선진국일 때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금 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스포츠, 그 예술, 그리고 경제 모든 면에서 다 선진국인데 아니 왜 유독 정치만 저렇게 낡고 그 못마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야? 불만이죠. 네. 싹 바꾸길 바라죠. 근데 민주당이 여당이고 집권당인데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집권하더니 부동산에서 무능, 민생에서 무능, 일자리 제대로 못 만들고 네. 게다가 정치에서는 내로남불하고 우리 편 감싸기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왔잖아요. 박용진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부 쓴소리하고 비판하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내로남불 정치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얘기했을 때 문자 폭탄 맞고 그 어려움 겪고 이러면서도 저는 뚜벅뚜벅 왔습니다만 예. 그걸 지켜보는 우리 젊은 20, 30대 청년들은 민주당한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리고 말로만 변화, 입으로만 혁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필요하고 그건 사람이 바뀌고 얼굴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박용진이 네. 민주당의 대선 주자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박용진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당이 걸머쥐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신감의 원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북 도민들께서 박용진을 한번 진짜 흠뻑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끌어올려 주십시오.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30 세들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바라는 세상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불공정한 세상을 가장 싫어하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네.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2030 세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청년 세대 많이 접하실 거 아니에요. 소통도 많이 하시고 자주. 근데 2030 그 청년들에게 예. 기본적으로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20대도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마 어른들 다 대부분 20대 때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기성세대는 이 불안한 세대의 불안감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예비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기회를 자꾸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자꾸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은 뭔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간다? 이거 어떻게 용납을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요. 모든 국민은 다 공정해야 된다. 그런데 나만 빼고. 우리 모두는 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우리끼리는 봐주고. 이거 용납이 됩니까?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박용진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도 법을 더 잘 지키라고 그러고 대한민국의 가장 힘 있는 재벌 총수에게도 법과 원칙을 밀었고요. 한유총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한둘은 그냥 이렇게 배지 같은 거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던 한유총한테도 그래 내가 배지를 떼어도 좋으니까 우리 국민들 혈세 갖다 쓴 거 정확하게 회계감사 받읍시다라고 아주 그냥 그 회계 원칙 이거 그냥 그 내놓고 1년 4개월을 싸워서 원칙 지켰던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개미 투자자들은 맨날 주식시장에서 뒤통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매도 제도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제도 개선 만들어냈거든요. 언급하셨죠. 예. 현대자동차 리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계 최고의 메이커가 세상에 그 비싼 차를 팔아놓고 소비자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북미 시장에서는 리콜해주고 여기서는 리콜 안 해주더라고요. 그거 5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도 받아냈고 무상수리도 받아냈고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됐든 어디가 됐든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뒤통수 치는 그런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맞습니다. 시장에서의 갑질하는 기업들 저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얼마든지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데 앞장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스타트 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회사 10개, 20개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룰을 잘 지키고 시장에서 갑질하지 않고 청년들의 기회 사다리 차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청년들이 바라는 나라입니다. 내가 갖는 기회가 모두에게 다 정당하게 주어지고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노동이 초라해지지 않는 사회. 박용진 정부가 만들어 나갈 대한민국입니다. 네. 한때는 뭐 삼성 언급하셨으니까 삼성 저격수로 또 수식어가 붙어 있었잖아요. 그거 바꿨습니다. 네, 삼성 지킴입니다. 지킴이. 아니 우리 이재용 부회장 뭐 이제 사면 문제가 논란이긴 한데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야 삼성전자가 잘 된다들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를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감옥 가신 게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삼성전자의 돈을 횡령해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에게 뇌물을 준 걸로 처벌받고 지금 감옥에 가 계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더 위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잘못에 대한 죄를 다 치르고 나와서 당당하게 다시 총수 자리에 복귀해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럴 때는 제가 얼마든지 응원하고 격려하고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삼성 저격수가 아닌 삼성 지킴이로. 앞서 이제 부동산 정책은 실패를 했다. 단호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전라북도 전주 뭐 익산 그 소도시까지 아파트 값 여기 자고 일어나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억소리 날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금 민주당이 최근에 결정한 부동산 특위의 방식을 보면 부유세, 그러니까 집값 잡으라고 그랬더니 부유세를 잡는 제가 볼 때는 뭐 약간 국민이 바라는 거하고 처방이 좀 달랐어요. 그 부동산 특위가 아니라 부동산 세금 특위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니냐. 저는 기본적으로 조세로 그러니까 세금 정책으로 부동산 값을 잡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뛴 거에는 공급 정책의 문제가 있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자꾸 몰리는데 그 부동산의 공급 자체가 너무 많이 줄어서 생겨나는 문제가 일단 컸습니다. 그리고 공급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늘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공급은 필요한 곳에 충분한 만큼 그것이 민간 주도가 됐든
공공주도가 됐든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규제 풀어서 시장에서 그 수요와 공급이 맞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나 시장에서 그 비싼 아파트와 새로운 집을 사기가 불가능한 분들이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 절반의 가구를 그럼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안정의 사다리를 놔야 되는데, 첫째는 그 전세 형식으로 우리가 전세를 통해서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통해서 내 집 마련까지 갖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전세라고 하는 형식으로 공공자가라고 하는 형식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분양권을 얻어서 사면 완전 분양 로또가 되잖아요. 예. 그러나 아주 싼 값에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대출도 아주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드리되, 다만 이후에 이 시장에서의 이익을 모두 다 개인이 가져가지 않도록. 왜냐하면 공공이 부지를 마련하고 집을 마련하고 공급을 해줬는데 그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는 이런 로또 방식으로 가져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네. 적극적인 공공정책의 공공자가라고 하는 정책도 있고, 특히나 우리 1인 가구 일하는 청년들과 관련한 임대 정책에서는 적극적으로 월세 공제제도, 월세 세액 공제제도를 좀 확대해서 이게 또 다른 세금이잖아요. 네. 월세라고 하는 것도. 네. 세금을 아파트 가격 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세금도 깎아줬으니까 20대, 30대 청년들의 단독주택 월세에 대한 부담도 좀 깎아줄 수 있는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제도를 좀 확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공약이고 주장입니다. 송영길 당대표가 지난번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동산 정책하고는 확연히 다른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다릅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송영길 대표도 제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전세에서 전세가 일종의 주거 사다리, 내 집 마련의 사다리였잖아요. 예. 그런데 전세가 지금 많이 없어지고 많이 뛰고 그러고 있으니까 전세 가격도 아예 폭등했죠. 이 과정을 내 집 마련의 코스를 확 땡기고 좋은 조건으로 길을 열어주자라고 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나 저는 아이디어는 같은데 그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대표는 6%의 집값만 내면 된다라고 하는 파격적인 조건이 있고 그거를 지금 몇 군데 영종도 좀 해보려고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이제 공약인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국민자산 5억. 제가 이것 때문에 국민연금 본부에 지난번에 방문을 했었어요. 예. 그냥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이 지금 한 850조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또 외환보유고 중에서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달러 외환보유고 중에서 한 100조, 200조를 한국투자공사가 운영을 합니다. 또 한 60개 정도의 연기금들이 또 따로 그 연기금을 한 100조, 200조 정도를 운영을 합니다. 예. 그런데 형편없어요. 국민연금만 30년 동안 한 5% 정도의 수익률이 있고요. 투자공사는 그보다 낮고 보통 연기금은 창피하지만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대 좀 모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를 한 1,500 정도의 국부펀드를 구성하고요. 최고의 실력가들로 국민연금의 실력가들과 투자공사의 실력가들 또 해외 유수의 실력가들을 다 초빙해서 이른바 전략투자단위를 만듭니다. 이게 국부펀드입니다. 예. 이 국부펀드를 통해서 한 7% 정도의 운용 수익을 냅니다. 이러면 나라가 부자가 되죠. 이 나라가 부자가 되는데 국민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이 국부펀드에 우리 국민들도 내 돈도 좀 같이 굴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도록 적립계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박용진 정부가 적어도 그 30년 이상 연평균 7%의 운용 수익률이 나는 펀드 상품을 국가가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이 나면요? 그거는 펀드 상품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국민연금도 딱 2번 손실이 있었습니다. IMF 때하고 외환위기 때 하고요. 2번을 한번 그런 손실이 났었는데 그래도 금방 회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히려 2배, 3배로 오히려 올라갔고요. 그래서 평균이 5%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전략적 투자를 하게 되면 7%는 가능합니다. 해외 다른 노르웨이나 캐나다 연기금, 캘리포니아 연기금은 다 8%, 9%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단기 손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장기로 볼 때는 가능하고요. 이렇게 돼서 국민들이 지금 묻고 있는 청약저축,
이거 그냥 1.8%밖에 안 주거든요. 그 돈을 이쪽으로 전환해서 묻을 수 있게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 30대는 지금 일하면서 한 50만 원, 30만 원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묻으면 50만 원의 경우요. 30년을 매달 꼬박꼬박 묻으면 3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원금은 1억 8천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도민 여러분. 원금 1억 8천이고요. 7% 복리니까 4억 3천만 원입니다. 이자만. 그러니까 6억 1천만 원의 돈이 생깁니다. 이거를 은퇴 이후에요. 그 30년 동안 또 매달 나눠서 돌려받는다. 계산해 보십시오. 399만 원씩 돌려받게 돼 있습니다. 엄청난 노후자거든요. 예, 국민연금 빼고 네. 그거 따로고요. 이거는 국부펀드 적립계좌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우리 청년들이 안정적인 노후, 내 노동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월급을 가지고 이걸 할 수 있구나 하게 되면 왜 악착같이 위험하게 코인 시장에 또 잘 모르는 주식 시장에 또 뭐 부동산을 위해서 연끌한다 이러면서 노후 자산 마련하려고 그런 힘든 그 위험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예.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왜 제가 50만 원이라고 얘기했느냐? 신한은행의 그 보통 사람의 금융 보고서라고 하는 리포트를 보면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대단하느냐면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월 50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박용진 정부는 이렇게 안정적인 노후를 마련해 드리겠다. 청년들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 청년들의 환심 살려고요. 예. 다른 후보들은 세금 걷어서 1,000만 원 나눠줄게, 3,000만 원 나눠줄게, 1억 나눠줄게 이러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그렇게 나라 운영하시면 안 돼요. 세금 걷어서 막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대통령 자리가 아니거든요. 포퓰리즘이죠. 국민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래 내가 지금 뭐 대기업에 못 가고 공기업에 못 가고 이러더라도 야 시장에서 최저임금 정도 받을 수 있는 노동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 할게. 대신 8시간 내가 그 일해서 노후자산 마련하고 나머지 8시간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또 과외 수입도 없고 나머지 8시간 쉬고 사랑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888 사회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박용진 정부가 그걸 해내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나 예.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그 말씀 들은 거로만 요약해 보면 희망이 생기네요. 어쨌든 국민연금 지속적으로 넣어봤자 200만 원 수령하기가 매달 넘기기가 어려운데. 게다가 청년들한테는요. 예. 지금 1965년생이 연금을 꼬박꼬박 받았을 때 나중에 돌려받는 이자가 1억 5천이에요. 그런데 우리 2000년생 청년들이 연금을 네. 받아서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4,500만 원이 안 돼요. 이 연금 구조도 바꿔야 되고요. 어쨌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질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 국부펀드가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 국부펀드의 본부는 우리 전라북도로 전주로 국민연금이 있는 이곳으로 가져오겠다는 공약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인 관련돼서도 이제 언젠가 그 토론 프로그램도 네, 나오셨던데 이준석 대표는 적은 돈으로 큰 돈 벌었다고 정치자금 운이 위해서 좋은 분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제도권으로 안정화를 시킨 다음에 투자자 보호를 한 다음에 과세를 유예해서 내후년부터 하자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세요? 저는 이미 2016년에 관련 법을 냈었어요. 예. 그 도대체 이게 그때는 이름이 무슨 코인이냐, 가상통화냐, 가상화폐냐, 디지털 화폐냐, 가상자산이냐. 뭐 예. 이름도 안 정해져 있고요. 정부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속수무책이었고요. 검찰은 처벌하겠다고만 얘기를 하고 금융위원회는 손 놓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투자자 피해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의 인가 기준을 세우고 그 거래소가 상장 거래소가 어떤 종목들을 상장할 것인지 그 책임지고 하도록 해서 잘못하면 거래소의 책임을 묻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거래소가 아무 코인이나 막 상장을 하고요. 그럼 이른바 잡코인도 막 상장하게 해서 아무런 투자 정보가 없는 젊은이들이 거기에 투자했다가 지금 이른바 깡통 코인 대개하고 본인도 엄청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사기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련법을 만들자고 2016년에 법을 냈는데 2017년에 코인 시장이 그때 확 한번 터졌잖아요. 그때도 그 법을 통과를 못 시키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이유가 금융 관료들이 그 법을 반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국회가 정치인들이 좀 앞서 나가려고 그러면 관료들이 발목 잡는 일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 선량한 투자자들은 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맞죠. 마련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우리가 미래에 안 가본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예측 불가능한데 600만 명 이상의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면 공포 분위기 조성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신기술에 대해서 도입하는. 게다가 한 60% 가까이의 분들이 젊은 20대, 세대죠. 예. 30대들이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꼬박꼬박 노동을 통해서 내 노후 자산을 6억 1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플랜이 국가로부터 제공되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대한민국이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라도 박용진이 그런 미래 희망으로 두근두근한 사회, 그리고 기대로 들썩들썩한 사회, 도전으로 우리 사회 에너지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관련돼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 기관 국민연금공단 또 앞서 언급이 됐는데 지금 수도권에도 지역으로 이전해야 될 기관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시즌2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기관 이전도 순항을 해야 되겠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더 이상 추진 동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정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만들어진 혁신도시가 좀 더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직 어디서도 얘기 안 한 정책이고요, 공약인데 저는 이경제 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제. 그러니까 네. 수도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기억하시죠? 서경, 동경 이렇게 뒀고요. 뭐 중국에도 남경, 북경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세종시도 특별 도시로, 그리고 서울도 특별 도시로 이렇게 두고요. 주요 행정부처들, 대통령이 주관해야 되는 외교안보 국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감하게 내려보내고 국회도 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지역권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말씀하셨던 2차 지방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도 다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마련돼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내려보내도 충분히 발달된 IT 수준에서 기술 발전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큰 어려움 없이 굳이 서울에 없어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각자 업무를 볼 수 있고 네.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국회가 안 옮겨가 가지고 생겨나는 이 엄청난 행정적 낭비 이게 상당히 심합니다. 오히려 그 국회가 좀 빨리 이전해 가고 이경제를 통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상징적 도시 그리고 경제의 도시를 하고 행정과 정치의 도시로 세종시가 바로 서면서 또 여기에 뭐 교육적인 지원도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서울로 가는 게 아니라 또 적어도 삼남 지방이 뭐 우리 전라도와 충청도와 영남이 동시에 새로운 좀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거점을 따로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전북 지역의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금융도시로서의 뭐 육성,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가 될 겁니다. 1,500짜리 국부펀드는 세계에 없습니다. 저는 그 국부펀드에게 나에게도 좀 투자해 주소하고 세계에서 서로 우리 전주를 찾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가 대한민국 세종시는 잘 몰라도 전주는 투자를 원하는 세계의 모든 투자 요청자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은 그나마 서울, 부산에 이어서 어떻게 제3금융 중심지라도 그렇습니다. 만들어 보려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꺾이는 게 아니었나 싶었는데 오늘 박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1금융 중심으로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대감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도시를 국부펀드를 만들려고 통해서 합니다. 예. 새만금 얘기 이제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국민 정서가 이제 빨리빨리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지부진합니다. 그럼요. 예, 언제쯤 열매를 딸 수 있을까 이제 희망 고문이 돼가고 있는데 글쎄요 그동안 새만금으로 인해서 놓친 기회비용도 참 많아요. 많죠. 예. 아유 이건 뭐 이제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지경이에요. 예. 때는 바야흐로 노태우 정부 시절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게 공약이 아마 그때부터 얘기가 돼서 왔었던 건데
벌써 30년도 이제 뭐 훌쩍 넘기 시작하고 또 새만금의 어떤 그 청사진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완수하는데도 한 앞으로 30년입니다. 근데 너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실망감과 이제 거의 지쳐들 계시잖아요. 이제 특히나 정치인들이 새만금 얘기하면 됐다, 네. 너둬라 이제 거의 그러시는 분위기신데 계획대로 청사진대로 그리고 조금씩 앞당겨가면서 이거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잡혀 있는 것처럼 처음의 계획은 그야말로 생명의 도시, 생명의 땅, 농업 어떤 부지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신재생 쪽으로 네. 그 새로운 뉴딜 산업의 예. 핵심 지역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여기에 또 중요한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1조의 예산을 과감하게 해서 새롭게 지금 이전과는 좀 다르게 밀고 가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서도 예타 면제를 통해서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해 가야죠. 우리 새만금에 대한 어떤 지쳐버리고 실망하고 계신 전북 도민들의 마음에 또 다른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이 부분은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먹거리를 지금 수소와 탄소에서 또 찾고 있거든요. 완주군 쪽이 집적화 단지로서 수소의 어떤 현대 상용차 부분에서도 기술력이 좋고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이왕 대통령 후보로 이제 나서셨으니까 공약에 이제 넣어주시면 어떨까? 도민들은 그런 또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전국을 예.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가 수소 도시다, 탄소 도시다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예. 예. 뭐 울산도 있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이냐, 어디에 집중할 것이냐를 잘 봐야 될 거고 단순히 수소 도시, 탄소 도시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수소를 발생시키고 생산해내고 그거를 유통하고 소비하고 또 재생 에너지로 또다시 전환하는 이런 전체 이 산업과 관련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주 국가 단위의 전략적인 투자 그리고 그런 집약적인 산업 집약적인 어떤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논의 가운데는 자꾸 잔상이 남는 게 국부펀드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좀 전라북도가 도약할 수 있는. 약간 어려워서 예. 이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네. 그럼 박용진은 5억 나눠준단 말이냐 이러던데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아마 우리 도민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재형저축이라고. 그 재형저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일정하게 묻으면 정부에서도 일정하게 거기에 좀 돈 얹어주고 그때는 뭐 한 20%가 되는 그 이자의 시대니까 그때 그 재형저축이 상당한 목돈 마련, 자산 형성에 큰 힘이었거든요. 그런 겁니다. 노동하는 사람들. 그냥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거 나눠주고 저거 나눠주겠다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은 복지체제에서 따로 두텁게 보호해야죠. 그러나 노동하는 사람들이 그 노동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아니 나는 왜 노동하고 어렵게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데 왜 그거는 이렇게 나는 초라해져 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의 노력과 노동과 열정이 박수받고 격려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 상징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고 박용진이 말하는 국부펀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그 중심이 또 전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이 중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참 우여곡절 끝에 오랜 세월 끝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존경하는 그 롤모델 정치인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대통령 꿈꾸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말 정치인으로도 그렇고 대통령으로도 그렇고 훌륭했습니다. 네. 왜냐? 박수 받을 일만 하시지 않았거든요. 욕먹는 일도 감당하시려고 노력하셨더라고요.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먹고 사는 이유가 IT 강국이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IMF 때문에 나라 망할 것 같다고 걱정하던 그때에 1998년도 국가 예산 전체가 70조 2천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깔겠다고 80조를 거기다가 쏟아붓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셨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야당이. 근데 그걸 설득하고 뚜벅뚜벅 그걸 해서 지금 우리가 IT 강국 그리고 산업 정보화 강국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산업화는 늦었어도 정부화는 제일 먼저 합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가 복지국가는 조금 늦게 했어도 행복국가는 세계에서 1등으로 합시다. 그 길이 박용진이 말씀드리고 있는 행복국가로 가는 길이고요. 박용진은 그래서 불공정과 불평등에 맞서는 용기 있는 젊은 대통령, 그리고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이렇게 만들 머리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다라고 하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을 존경한다고 할 줄 알았어요. 예. 한때는 뭐 양아들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요? 네. 아들이 없으셔서 그러실 수는 있는데요. 예, 예. 워낙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많은 역할을 하고 경험을 가지신 분이라 정치권이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그분에게 또 많이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받아요. 민주당도 한테 도움을 받고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또 도움을 아주 세게 받았지 않습니까?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직 우리 정치권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계시고 저한테도 가끔 훈수 전환을 하십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뭐 말씀 가운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양강 구도까지 얘기 나왔는데 여권 대선 주자 세 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세 분이면 누구?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예. 정세균 전 의장님은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또 고향이시고 네. 저한테는 엄청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고 우리 정치에서 가장 좋은 품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우리 민주당의 좋은 어떤 가르침과 또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님도 역시 우리 정치에서 많은 역할을 맡아오셨던 분이고요. 지금도 우리 주요한 대선 주자 중에 1, 2위를 다투고 계신 분으로서 민주당한테 여전히 많은 에너지를 제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의 경험은 별로 없으세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 행정 경험은 두텁게 있으신데 그게 어떻게 보면 약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면 기본소득이랑 기본주택이랑 기본대출이랑 각각이 다 위험함이 있고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만 자꾸 하세요. 재원 마련도 불분명한데. 이 정치라고 하는 건 그러나 좀 합의하고 타협하고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내 생각만 고집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50조를 증세 없이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거 좀 너무 허황된 거 아닙니까? 검증 한번 해보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558조의 예산이거든요. 예. 그중에 한 180조 정도는 기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빼야 돼요. 그러니까 한 400조 조금 안 되는 돈 중에 이재명 지사도 잘 아시겠지만 한 80조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다 법적으로 교부해야 됩니다. 또 우리 예산의 한 20%는 교육세로 무조건 내려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지역에 내려보내야 될 돈들을 빼고 내면 한 200조도 남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50조를 뚝 떼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는 공약이시더라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재명 지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이 왜 불안한지를 잘 검증하고 하기 위해서 세게 한번 토론해보자. 맞짱 토론을 해봅시다. 이게 여러 차례 제안했거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박용진과 그리고 이재명, 지금 1등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이 맞짱 토론이 민주당의 흥행카드, 민주당의 본선 승리 카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로머가 망한 이유가 막 퍼주기식 포퓰리즘에서 비롯됐다는 말씀도 하시던데 대선 공약을 어쨌든 이행할 수 있는 실행될 수 있는 공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또 고향 찾으셨으니까 우리 전북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인사 말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보시면서. 도민 여러분, 아까 제가 대담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저 고향 땅에 대통령 후보로 이렇게 오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뭘 좀 손에 지지율도 좀 잡히고, 이런 게 있으면 기쁘게 왔을 텐데 지난 6월 8일 날 처음 이렇게 왔고요. 근데 전라북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가서요. 그 뒤에는 이제 3등이 됐고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는 젊은 주자가 돼서 이렇게 두 번째로 뵀습니다. 전북 도민 여러분,
힘껏 응원해 주시고 흠뻑 사랑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그리고 민주당의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겠다고 하는 자신감, 저 젊은 대선 후보 박용진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낳고 키워주신 사람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에 대한 고민도 늘 놓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늘 전주 간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가면은 누구누구 꼭 전화드려라 얘기하시더라고요. 꼭 고향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 발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늘 신경 쓰고 살피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고 박용진 정부는 그런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지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향은 있다고 하고 한 번 고향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몸은 멀리 서울에 있지만 또 고향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항상 근저에 있을 것 같은데 전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뭐 BTS 춤도 또 추셔서 틱톡에 올리실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20살 예, 롤린 댄스 선배님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뭐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별의별 걸 다 시키시는데 뭐 이렇게 막 먹방도 시키시고요. 그래서 예. 하여간 저는 젊은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뭐든 군말하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국민이 원하고 시키시고 명령하시는 일도 어려운 일이더라도 뚜벅뚜벅 해내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또 미래인 2030 세대와도 끊임없는 왕성한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여권 대선 주자 네 분과 토론을 해봤는데요. 모두 다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좀 달라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